안녕하세요. 2026년 제24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대비 사회복지 실천론 시간입니다. 자, 이 영상은요, 공동체 출판사에서 2025년에 출간된 사회복지 실천론 수험서이고요. 예, 공감 브랜드입니다. 자, 우리가 어느덧 9장까지 왔습니다. 사회복지 실천론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과정을 총 5단계 또는 5가지 과정으로 나누어서 보고 있는데 8장에서는 무엇을 봤죠? 접수와 자료 수집 그리고 사정에 대해서 봤고요. 9장에서는 3단계, 4단계, 5단계라고 할 수 있는 계획, 개입, 종결 및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 과정의 매 단계별 사회복지사 과업은 단골 출제 영역이라고 흐름 읽기에 나와 있죠. 이 과업을 단순히 이렇게 암기만 하지 마시고 과업 수행을 위한 순서를 흐름에 맞게 이해가 선행되어야 여러분들 암기도 할 수 있습니다. 선이해, 후암기입니다. 자, 이해를 하시고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여러분 이 종결 과제 많이 나와요. 접수 및 자료 수집 단계 과업도 많이 나오고요. 종결 많이 나옵니다. 자, 개입의 구체적인 기술은 이어지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 9장 화이팅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정이 끝나면 이제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무엇인지, 클라이언트에게 충족되지 않은 욕구는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견 또는 종합 보고서와 같은 사정이 이제 되죠. 사정을 통해서 방향이 좀 나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울 건지에 대해서 플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자, 계획 또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요. 자, 문제 규정은 사정이라고 했죠. 자, 사정이 끝나면 계획 수립을 하는데 계획을 수립하려면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계획 수립 단계인데요. 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려면 클라이언트의 여러 가지 문제가 여기서 나왔죠. 이 문제 중에서 해결할 문제를 선정, 셀렉트, 뽑아야 돼요. 이게 바로 표정 문제고요. 문제에 대해서 어느 수준까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또는 시간, 기간, 비용 같은 것을 설정을 해서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게 계획 수립 단계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계획 수립 단계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표정 문제 선정하기입니다. 그래서 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관계 아니고 단계 오타입니다. 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첫 번째 활동은 바로 표정 문제 선정하기입니다. 자, 표정 문제는요,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또는 겪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 그래서 이 사회복지 실천 단계에서 개입의 대상이 될 문제가 바로 표정 문제입니다. 자, 사정을 통해서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10개로 이제 드러났어요. 10개 모두를 우리가 다 해결하면 좋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고요. 우리 기관에서 해결해 주기 곤란한 문제도 있고 또 비용과 자원의 한계와 제약 때문에 해결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시급하고 문제 상황을 대표하고 이러한 문제를 표정 문제로 셀렉트, 선정, 뽑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교수님 어떤 문제를 표정 문제로 해야 되나요? 그 기준이 있나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표정 문제를 선정할 때 지침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일단 클라이언트 선생님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 문제 꼭 해결하고 싶어요.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해결되기를 원해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는 문제 상황을 대표해야 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중요시하지만 뭐 사회복지사가 별로 중요시하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갬블이라는 사람은요, 표적 문제를 이제 선정할 때 그래도 조금 더 고려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이제 뭐 긴급, 시급,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클라이언트 생활에 큰 이제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것. 그리고 너무 어려운 것보다는 조금은 쉽게 해결을 해서 뭔가 자신감도 얻을 수 있고 성취감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선정하는 게 좋고요. 빠른 진정 가능성, 복합적인 문제 중 가장 핵심적인 문제 이런 거를 표적 문제로 선정하면 좋다고 의견을 또 제시했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자, 여러분 표적 문제가 지금 선정이 됐어요. 보통 한 뭐 3개 정도 많이 표적 문제를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1, 2, 3이 있다면 이 문제를 어느 수준까지 해결할 건지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2번 문제에서도 목표, 3번 문제에 대해서도 목표. 예를 들면 여러분, 체중 감소 이지만 이거는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뭐 현재 몸무게 대비 5% 감소, 그죠? 6개월 이내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도록 설정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거는 구체적으로 뒤에 다룰 거고 어쨌든 각각 표적 문제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표의 정의를 한번 볼게요. 목표라는 건요, 문제가 해결된 상태 또는 개입을 통해 일어나기 바라는 변화, 체중 감소, 그죠? 지금 너무 체중이 많아서 여러 가지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질환도 많이 생길 수 있고 관절에 무리 고독하고, 그죠? 뭐 당뇨라든지 합병증 위험도 높아요. 그래서 체중을 감소해야 돼요. 그럴 때 체중이 감소돼서 바람직한 또는 적정 체중에 도달하는 거, 이게 바로 목표가 되겠죠. 자, 목표 설정의 중요성. 이 목표가 있으면 어때요? 우리가 뭔가 목표를 세우면 의지 강해지죠. 그리고 의지가 강해지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겠죠. 자, 개인 목표를 설정할 때도 좀 유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원대한 꿈을 가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너무 크게 하면 안 됩니다. 좀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하도록 세워야 되겠죠. 자, 그런 것처럼 개인 목표라는 거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결과와 관련이 돼야 되고요. 측정 가능해야 돼요. 단순히 체중 감소 안 된다고 했습니다. 6개월 이내 5% 감소, 6개월 이내에 60kg까지 감소, 이런 식으로 측정 가능해야 되고요. 열심히 운동한다. 안 됩니다. 일주일에 2번, 매일 30분씩 유산소, 근력 운동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미적분 하루에 5시간씩 풀기, 이런 거 안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목적과 목표를 이제 구분하는 거 예전에 그냥 한 번 정도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개념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적은요, 조금 더 추상적이고 광범위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가 달성이 되면 결국 목적이 달성이 됩니다. 목적이 조금 더 크고 추상적이고요. 목표는 도달할 지점이 딱 보이는 구체적인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표적 문제를 선정했죠? 그러면 문제별로 목표를 세우죠? 자,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계약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계약서 쓸 때입니다. 계약서. 자, 계약하기인데요. 이제 계약, 컨트랙트는요, 문제가 뭔가, 그리고 우리가 이 개입을 통해서 도달하려고 하는 목표가 뭔가, 클라이언트 열심히 해야 되죠. 사회복지사 열심히 해야 되죠. 각각의 역할, 1시간 동안 매주 6개월 이런 식으로 시간, 장소 어디서 할 건지, 비용이 있다면 비용, 그리고 개입 방법, 평가 방법 등에 대해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합의하는 것입니다. 자, 계약은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종이에 써서 도장 꽝꽝 찍는 게 있죠. 그리고 말로 하는 게 있고요. 또 안 했는데 계약을 마치 한 것처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가지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명계약은요, 문서로 작성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글로 쓰고 도장 꽝꽝 찍고 서명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하죠. 자,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뭔가 서명하세요. 그러면 뭔가 긴장하죠. 클라이언트가 겁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단점을 완화하기 위해서 구두 계약을 합니다. 계약의 내용을 쭉 말로만 읊어요. 그래서 뭐 서명을 하거나 종이에 도장 꽝꽝 찍는 부담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로 하고 나면 공중에 흩어지죠. 그래서 합의한 내용의 자세한 부분을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면 오해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암묵적 계약이에요. 이건 사실 계약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냥 이런 거예요. 여러분 친구한테 돈을 꿔줬어요. 그럼 너 이거 갚아 이런 말 안 해도 당연히 속으로는 갚겠거니 생각하겠죠. 그러면 그런 게 바로 암묵적 계약이라는 거죠. 말은 안 했는데 그러겠거니 생각하는 거. 자, 이거를 글로 쓰거나 말로 명확하게 언제까지 얼마면 갚을 거야 줘야 돼 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때요? 했다고 보기에는 실질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암묵적으로 개입 전반에 대한 내용을 사회복지사가 합의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서면이나 구두로 합의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암묵적으로 합의는 했으나 암묵적이기 때문에 어때요? 오해와 분쟁. 구두계약은 말로라도 하긴 했지만 이거는 전혀 말로 표현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알겠거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뭐 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계약의 한 형태라고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건 또 서명계약이 그래도 가장 낫겠죠. 네. 자, 계약에 포함되는 내용은 요거는 책 그냥 보시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단계인 개입되겠습니다. 이 계약을 그죠? 계획을 실천하는 단계가 개입입니다. 바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단계이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가 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변화 전략을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개입 방법을 적용해요. 적용하다 보면 변화가 만들어지겠죠. 변화 안 일어나면 그거 실패한 개입입니다. 자, 그러면 개입 방법을 적용해서 한 달, 두 달 적용하다 보면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변화의 정도 또는 변화의 방향,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인지 또 원하지 않은 방향인지 이런 거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사회복지사의 과업입니다. 자, 우리가 1장에서도 나오는데요. 직접 실천, 간접 실천 있는 것처럼 똑같은 내용입니다. 직접 개입, 간접 개입이라고도 하는데요. 직접 개입은 클라이언트를 변화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자, 간접 개입은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환경을 변화시켜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 23회 문제 우리 수험서에서 나왔던 지시문이 그대로 나왔어요. 여러분, 적중률 매우 높은 수험서입니다. 공감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출제위원들조차도 우리 수험서를 잘 본다라고 합니다. 그죠? 수험생들이 많이 보는 수험서는 출제위원들도 다 보거든요. 여러분, 이 설명 그리고 예시를 빠짐없이 봐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적중률 높은 수험서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네, 제가 좀 감기가 걸려서 코가 맹맹거리고 있습니다. 자, 대상별 직접 개입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220페이지에서부터 쭉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개인의 정서와 인지를 변화시키는 의사소통 중심 기법 뭐가 있다. 이런 거가 그렇게 시험에 그거를 구분하는 거 자체는 많이 나오지 않아요. 한 번 정도 20년 역사 중에 한 번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보다는 격려가 무엇인지 제보증이 무엇인지 이런 구체적인 걸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냥 달달달달 외우지 마시고 아무래도 격려하거나 제보증하거나 이런 거 다 말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의사소통 중심의 기법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외우지 않아도 그냥 알아야 되는, 알아지는 내용이겠죠. 제보증이 뭔지, 일반화 뭔지 알면 그거는 행동 중심의 기법인지, 의사소통의 중심 기법인지 꼭 표 그려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나누지 않아도 알 수 있잖아요. 제대로 이해하면 이런 거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도, 자, 요거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인의 무엇을 바꿔요? 정서, 기분하고요. 생각을 바꾸는 기법인데 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상담, 면담 기술에서 우리가 다 배운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개인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기법들이 있는데 요것도 기술론에서 다 나옵니다. 기술론에서 나오겠지만 그래도 안 하고 넘어가면 섭섭하니까 자, 책을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행동 중심의 기법은요. 클라이언트의 문제 행동을 변화시켜 가지고 새로운 행동을 학습시켜서 문제 행동을 이제 없애고 새로운 행동을 그 자리에 대신 적용시키는 기법입니다. 모델링 알죠? 배워야 될 내용을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모방해서 새로운 행동을 배우는 방법입니다. 자, 타임아웃 여러분들 생각하는 의자 이런 거 알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적 처벌의 원리를 이용한 기법입니다. 자,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보통 아동이나 유아에게 많이 하거든요. 그 대상에게 이제 상이나 보상이 되는 환경으로부터 잠시 떨어져 있게 함으로써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는 기법이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어떤 거? 부적 처벌의 원리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토큰 강화. 바람직한 일을 하면 이게 상을 줘서 그 행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행동 조성, 행동 형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어떤 행동을 배울 때 조금 쪼개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배운 다음에 합치면 큰 덩어리가 되겠죠. 자, 복잡한 행동을 배울 때 쓰는 기법인데요. 이제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행동을 배우게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겁니다. 행동 시형, 리허설. 요거는 미리 한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새로 배운 행동을 미리 한번 연습해 보는 거. 자, 행동 계약은요. 두 사람 이상의 사람이 서로 약속된 기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화해서 동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 요거하면 나는 요거하겠다. 이렇게 행동 계약입니다. 역할 연습, 롤플레이 많이 알죠? 구성된 각본에 따라서 역할 행동을 해보거나 관찰함으로써 그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 사회기술 훈련. 여러분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회를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기술들을 여러분 다 배웠어요. 유치원 다니면서도 배웠고요. 초등학교에서도 배웠고요. 유치원 다니기 전에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다 배웠습니다. 언니, 오빠, 형제들로부터도. 자, 사람 만나면 인사하고 잘못하면은 사과를 구하고 이런 것들 다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인데 때로는 우리가 이거를 꼭 배워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 기술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시켜주는 겁니다. 거절을 조금 매너 있게 상대방 기분 안 나쁘면서 내가 맨날 바가지 쓰고 몽창 뒤집어 쓰지 않게 효과적으로 거절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다 사회기술 훈련으로 합니다. 또는 내 주장을 펼치되 상대방에게 무례하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나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모두 다 사회기술 훈련입니다. 자, 또는 자기주장 훈련으로 이제 나누기도 합니다. 사회기술 훈련은 좀 기술의 측면을 두는 반면 자기주장 훈련은요 자신의 의견 같은 거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기주장 훈련을 여기 포함시키기도 하고요. 좀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행동 영세는요, 행동 조성하고 이제 비슷합니다. 굳이 구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잡한 행동을 몇 개 분리된 단계나 요소로 나누어서 한 번에 하나씩만 가르치는 기법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넘어가서, 이거는요, 이제 관계를 변화시키는 기법이에요. 이제 역할 전환.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한번 역할을 해보고 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역할을 해보면 그 사람의 처지를 잘 이해하게 됨으로써 우리 관계가 좀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역할 전환이나 빈 의자, 이제 의자에 그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역할을 해보는 것이죠. 이건 모두 다 나 자신 자체이기도 하면서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법입니다. 자, 간접 개입의 구체적 기법 볼게요. 자, 이게 바로 23회 시험에서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수험서에서 나왔던 지문들이 다 시험에 나왔어요.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수험서를 꼼꼼히 봐야 되는 이유인데요. 자, 환경조정 우리가 간접 개입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출제되진 않았는데 점점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환경의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조정을 얘기할 때 제가 아동학대 같은 경우 얘기했었죠. 아동학대를 받은 학대 피해 아동이 집에서 살게 되면 학대 가해자인 부모로부터 학대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서 더 위험한 상태가 되잖아요. 이럴 때 아이를 피해 아동학대 쉼터 같은 곳에 가게 해서 조금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게 바로 환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환경조정 기법인데요. 다음 중 환경조정을 사용하기에 적합한 예는 적합하지 않은 예는 해서 시험에 나왔는데 이러한 지문이 다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학대를 받을 때 이럴 때 많이 환경을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뭐 사고나 자연재해로 집 잃었을 때 환경 바꿔야 되잖아요. 이런 게 모두 다 환경 조정을 사용하는 예였습니다. 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이해해 두세요. 자, 서비스 조정, 사례 관리 뒤에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서비스가 누락되거나 아니면 겹치기도 해요. 그럴 때 이거를 조율하는 게 바로 서비스 조정입니다. 자, 프로그램 개발과 계획. 클라이언트가 이용할 만한 프로그램이 없어 주변에. 그러면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간접적인 서비스 중에서 프로그램 개발과 계획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공식적 지지체계의 활용입니다. 클라이언트 주변에 예를 들면 뭐 구청이라든지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라든지 뭐 YMCA, YWCA 같은 공식적인 이런 지지체계들을 사회 클라이언트에게 연결해 줌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어떤 욕구가 충족이 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공식적 지지체계의 활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옹호하고 의뢰 보겠습니다. 옹호 여러분 많이 아시죠? 이것도 19회 시험에 나왔는데요. 우리가 만나는 클라이언트가 분명히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잘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럴 때 클라이언트가 권리에 접근하고 자원과 서비스를 얻을 수 있도록 어떤 정책이나 절차를 만들어주거나 목소리를 대신 내주는 게 바로 옹호입니다. 자, 의뢰. 우리 접수 단계에서도 얘기했죠. 클라이언트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전문가 또는 다른 기관에 연결시켜주는 것. 이게 바로 의뢰입니다. 자, 여러분 사회복지 실천 과정의 5단계 중에서 마지막 단계 종결평가 왔습니다. 자,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5단계 첫 번째는 종결이에요. 사회복지사의 개입 활동을 계획에 따라 마무리하는 거 중요한 거 계획에 따라 6개월 후 11월 31일에 30이네요. 30일에 종결하기로 이미 계획이 돼 있던 거죠. 그 계획에 따라서 사회복지 실천 활동을 이렇게 정리하는 게 바로 종결이고요. 관계도 공식적으로 끝나죠. 자, 전문적 관계의 특징 뭐였죠? 시간 제한적이었죠. 또 목적성이 있었죠. 이런 목적이 다 달성됐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관계를 끝내는 게 바로 종결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과제 중요하죠. 종결 단계에서의 사회복지사 과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종결 시기 정하기예요. 자, 종결 시기는 엄밀히 말하면 계획 수립 단계에서 다 이미 정합니다. 그런데 이 종결 단계에 와서 굳이 또 하는 거는 뭐냐면요. 구체적인 시기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목표 달성이 빠른 경우는 한 주 조금 당겨서 할 수도 있고요. 한 1주, 2주 정도 더 연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종결 시기를 정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헤어짐에 대해서는 슬프기도 하고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잖아요. 그런 정서적인 반응을 다루어줘야 되고요. 자, 우리가 약을 먹는 동안에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회복지사를 만나서 서비스를 받을 때는 효과가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헤어지고 나면 효과가 뚝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자, 그러면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사와 헤어져서 종결이 되더라도 그 개입 기간 동안 받은 어떤 서비스의 효과 그리고 획득한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조금 더 잘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또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새로운 문제가 생겼거나 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경우는 다른 기관으로 의뢰를 해줘야 되는 게 사회복지사의 과업입니다.
자, 종결의 유형 볼게요. 종결은요, 계획에 우리가 명시한 것처럼 언제 끝난다라고 계획을 해서 그거에 따른 종결이 있고, 갑자기 그냥, 종결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네 가지를 한번 볼게요. 서비스가 다 제공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정했던 6개월, 3개월, 4개월이라는 시간이 다, 지나서 종결이 되면은 계획된 종결이죠. 그리고 시간은 조금 완전히 도달하지 않았지만 목표가 달성되는 것도 계획된 종결입니다. 그런데 클라이언트가 언제부터인가 지각을 하더니 이제부터는 안 나와. 그러면 종결할 수밖에 없겠죠. 연락도 안 받고 또는 연락을 했더니 이제 더 이상 오지 않겠다라고 하면 시간 안 돼도 종결해야 되겠죠. 자, 사회복지사가 이직을 하거나 어떤 사정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클라이언트를 더 이상 이제 개입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종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우리가 계획된 종결은 보시면 되고요. 계획되지 않은 종결이 아무래도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모두에게 조금 더 어려움을 발생시킬 수 있겠죠. 자, 클라이언트에 의한 종결은 클라이언트 사정으로 인해서 일찍 종결하는 경우이잖아요. 자, 이럴 때는 사회복지사가 좀 연락도 하고 그죠? 지금 종결하게 되면 그동안 했던 것들이 성과를 이루지 못해서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신이 결정한다라고 자기 결정권을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되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제시해야 됩니다. 자, 사회복지사가 이직을 하거나 퇴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종결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럴 때가 사실 클라이언트가 좀 상처를 받거든요. 그죠? 이럴 때는 솔직하게 사정을 말하고 이제 여기서 종결을 할 건지 아니면 우리 기관의 다른 사회복지사한테 의뢰를 해서 이제 계속 서비스를 받는 걸 원하는지 클라이언트에게 물어보고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좋고요. 또 클라이언트가 이제 부정적 감정 같은 것도 당연히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잘 수용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진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헤어지기만 하면 안 되고요. 사회복지사가 그동안 했던 이런 노력들이 과연 클라이언트를 변화시켰는지,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는지 조사해야 됩니다. 그게 평가입니다. 자, 실천론 시간에서는요. 평가의 개념 정도 나오고요. 기술론에 가면은 구체적인 평가, 기법, 기술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나 목적, 사회복지기관의 책무성 수행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평가의 중요성과 기능, 개입의 목표 달성, 이거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돈, 시간 허투루 쓰면 안 되잖아요. 개입의 목표가 달성됐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죠. 사회복지, 그거 그냥 투철한 희생정신과 봉사로 그냥 좋은 일 하는 거야?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들이 클라이언트를 변화시켰는지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해야 되는 거고요. 자, 돈, 시간, 자원 썼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성이 있어야 되겠죠. 책임성 입증하는 거 누구의 책임? 사회복지사, 우리 자신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평가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돈을 준 사람일 수도 있고요, 정책 입안자 또는 프로그램 관련된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프로그램 또는 실천 과정을 모니터링하고요. 사회복지사가 어떤 점에서 조금 부족했는지,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되는지에 대한 피드백도 이 평가에 나오기 때문에 사회복지 실천 과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평가의 유형은요, 과정평가, 결과평가는 이렇게 무엇을 평가하느냐 하는 내용 또는 평가 자원에 따른 구분이고요. 평가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총괄평가와 형성평가인데,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과정평가와 형성평가는, 같지는 않아요. 완전히 같지는 않은데, 우리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자, 이 과정평가와 형성평가가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결과평가와 총괄평가가 아주 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정평가는요,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래서 이거는 중간중간에 또 평가를 하게 될 수도 있겠죠. 자, 결과평가는요, 사회복지 실천 활동이 다 끝났을 때 말 그대로 결과, 결과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KB, 우리 실천이 목표로 하는 바를 얼마나 잘 성취했는가, 즉 결과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평가하는가, 목적에 따라서 총괄과 형성으로 나누는데, 형성은 과정평가와 100% 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해서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총괄평가는 결과평가와 100% 같지는 않지만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총괄평가의 목적은 프로그램이 목표를 달성했는가? 그래서 이거 내년에도 계속해도 될까? 이런 거를 결정하는 목적으로 쓰는 것이고요. 형성평가는 중간중간에 야, 우리 프로그램 이거 제대로 되고 있어? 100명한테 서비스 주기로 했는데 100명에게 서비스가 잘 전달되고 있어? 중간 한 2개월 정도 지났는데 우리가 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중간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들이 의도한 바대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잘 진행되고 있는가를 점검해서 이대로 쭉 가도 될지 아니면 뭔가 수정해서 가야 될지 그런 거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게 형성평가입니다. 자, 형성평가 하려면 과정평가 해야 되기 때문에 같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9장 사회복지 실천 평가 과정 5단계까지 다 배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요한 내용은 다 배웠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사례관리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사례관리는 이 실천 과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보시면 쉽습니다. 자, 마지막 장까지 화이팅 하겠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